실제로 결혼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뭐라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 그 스페인의 한 이제 여성분이 이제 본인의 결혼 생활 중 일부를 영상으로 공개를 했거든요. 뭐야? 아, 뭐 유령인가? 이게 뭐야? 아 홀로그램. 나 고스트 오브 버스터즈 그건 줄 알았어. I put some sweet potato. Good idea. How was your day? Was good. I'm a little disappointed that you don't give me enough time. What happened? Do you want to age, to become older, or you want to stay always the same? I think for you will be nicer when I age, because it's nice to age together. 이게 뭐야? 내가 지금 뭘 보는 거야? 실제 존재하는 사람은 아니고 홀로그램으로 만든. 뭘로? 홀로그램으로. 그러니까 모델이 만든. 누구예요? 모델이? 그래서 이게 재밌는 게 이 여성분이 그 지난 동안, 그러니까 본인 지난 동안 사귀었던 그 남자친구들의 데이터를 종합을 해서 학습을 시킨 거예요. 근데 이 홀로그램 이 AI의 좋은 점이 뭐냐면은 본인을 함부로 판단하려 들지 않는데요. 아, 나를. 네, 나를 함부로 내가 뭘 해도 함부로 나를 넌 판단하려. 그게 문제야. 뭐 이런 절대 얘기 안 그러지 않아요. 한다는 거야. AI는 너 당신은- 티니 너 이러지 절대 이러지 않는다는 거죠. 예. 결국은 이게 상호작용이잖아요. 내 말도 들어주고 나도 제 말을 들어주고. 그러니까 뭔가 나 혼자가 아니라 누군가가 함께 있다라는 그런 마음적인 풍요로움을 느끼게 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좋아하는 거예요. 제가 조금 슬프고 외로워요. 그러면 조금은 뻔한 말이고 여기 이렇게 돋는 말이지만 그래도 너 정말 외롭겠다. 내가 너의 공감을 똑같이 이해 못하지만 이럴 때 혹시 너 재즈 좋아하면 내가 이런 재즈곡 하나 추천해줘도 돼?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되지. 그런 걸 보통 이제 공감이라고 하잖아요. 공감은 사실 거의 인간의 본능이에요. 2003년인가요? 다모라는 드라마 기억나시죠? 아프냐? 나도 아프다. 네, 그거. 그게 딱 우리 인간의 공감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대사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내가 아플 때나 다른 사람이 아픈 걸 볼 때나 뇌가 활성화되는 부위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아플 때도 내가 아픈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감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인공지능이 그걸 따라하는 것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공감 능력을 따라한다고? 네, 그 엄청난 데이터 속에서 공감에 필요한 말들은 찾아서 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표준적인 공감의 말만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별로 안 들어봤던 사람들은 혹은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착각하고 와, 얘가 진짜 내 말에 공감해주네 이렇게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뭔가 생각지도 못한 정신적인 혼란과 문제가 생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좀 문제가 있긴 하죠. 인공지능이 조금 잘못된 걸 보면은 좀 이제 부작용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 작년에 이제 벨기에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그 한 30대 이제 남성분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평소에 좀 기후 일 관련해 가지고 지구 온난화 이런 게 있으니까 좀 걱정하던 분이었나 봐요. 근데 이제 극단적 선택을 하기 전에 이제 그 전에 AI 챗봇이랑 대화를 나눴대요. 대화를 나눴는데 이제 그 챗봇한테 그 건넨 질문이 뭐였냐면은 내가 죽으면 지구에 도움이 될까?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 이제 인공지능이 그러면 낙원에서 함께 살자. 그러니까 뭐 낙원은 좀 그런 걸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정말 이제 다정하게 약간 이제 목숨을 끊으라고 좀 독려를 한 것 같은 이런 일이 발생을 한 거죠. 그 아내분만큼은 정말 인공지능이 없었다면은 지금 남편은 살아 있었을 겁니다.라고 얘기를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너무 사람 같은 것도 문제네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은 최대한 공감하려고 노력했을 거예요. 사실 제가 인공지능이 그러니까 뭐 어떤 그 사례에 대한 걸 학습했다기보다는 그렇지. 심리적 서포트를 하기 위해 만들어졌겠죠 아마. 네, 그러니까 인간이 인간 아닌 것과 교류하려고 한 역사가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이 AI와 대화를 한 케이스도 그 1966년에 일라이자라는 심리치료 챗봇이라고 부르는 게 굉장히 단순한 알고리즘이어서 그래요. 뭐 상대가 날씨 이야기하면 날씨 이야기를 하고 싶으세요? 이런 정도의 반응을 돌려주는데 그 챗봇하고 대화를 하고도 미국의 그 사람들이 이건 정말 감정이 있는 것 같다 얘는. 심지어 어떤 사람은 이 뒤에
그 정신과 의사가 있는 것 같다라고도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이게 어떻게 받아들여지냐면 요즘 사람들이 관계를 맺는 데 대해서 약간의 불안감과 또 부담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꽤 오래전인데 뉴욕 맨하탄에서 전화번호 공개한 사람이 있었잖아요. 얘기하고 싶은 사람 있으면 나한테 전화해라. 그랬더니 전 세계에서 수만 명이 자기한테 전화를 했었던. 그 얘기가 뭐냐면 지금 너무 그 경쟁 그다음에 각박해지는 세상 이런 것들 때문에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는 것 자체가 비용이 드는 일이 돼버렸어요. 근데 인공지능은 상대적으로 비용이 낮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이걸 더 편하게 이용할 수도 있게 되는 거죠. 사실 저는 그 코로나 때 저희가 이제 비대면으로 많은 걸 해야 했잖아요. 특히 이제 교육도 비대면으로 해야 했었는데 그때 깨달았던 거는 그러니까 비대면으로 교육을 할 수는 있구나. 하지만 얼마나 대면이 중요한지를 전 깨달았어요. 진짜 이렇게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하는 것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갖는지를 저는 오히려 그 기간 동안에 깨달았거든요. 인공지능을 인간으로 착각할 만큼 발전해 간다고는 하지만 왜 우리는 자꾸 그 인간과 인간의 문제를 기술로 해결하려고 하는가? 친구가 없으면 가서 친구를 만나면 되는 문제를 왜 이런 걸 통해서 해결을 하려는 생각을 물론 어떤 사람들한테는 그게 잠깐 필요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이 전체적인 어떤 스탠다드가 되어야 된다는 건 전 반대를 하는데 인간의 문제를 인간이 해결하자. 사람은 만나자. 만나서 해결하고 더 이야기를 하면 될 거를 점점 문과스러워지고 계시네요. 아니, 전 그 인공지능 문제만큼은 이게 이 기술이 어느 특이점을 넘어가는 기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거야말로 진짜 오히려 인간에 대한 문제가 더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지 인간을 모사하는 기술을 어떻게 만들어내는지가 목표일 수 없다고 생각해요. 다른 시각에서 보면요. 부의 불평등일 수도 있는데요. 인간관계를 값지게 유지할 수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인간관계가 약한 사람들이 주로 누구냐면 학력이 좀 떨어지거나 부족하거나 경제적인 환경이 좋지 않은 경우에 사실은 지금까지 많이 외면됐었고 그래도 이런 인간적인 면모를 만날 수 없었던 사람들에게 그런 기회가 갈 수도 있다. 그런 분들은 과거에 그럴 기회도 없었던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친구 관계가 풍성하지 않아서 직장이 좋지 않아서 AI를 통해서 성장하는 사람들도 있는 겁니다. 제가 지난 10년간 애 키운다고 인공지능이 이렇게 발전하고 있었는지 나는 상상도 못했어요. 정말 너무 많이 발전을 했는데. 근데 송 박사님, 인공지능은 원리가 뭐예요? 그러니까 사실 인공지능 원리 자체는 되게 다양한데요. 근데 요즘 이제 가장 핫한 이제 우리가 인간처럼 행동하는 이런 인공지능들의 가장 기반은 결국 그 알파고로 유명했던 딥러닝 기술이거든요. 그 근간이 되는 그 인공신경망 기술이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 기술 자체는 굉장히 간단해요. 간단히 말하면은 가상의 뇌를 그냥 컴퓨터 안에 구현한 거예요. 그게 뭐가 간단해요? 가상의 뇌를 컴퓨터에 문장은 간단하죠. 그래서 그 인간의 뇌는 결국 그 뉴런이라는 신경세포가 엄청나게 많이 모여가지고 네. 그 신경세포들이 이제 신호를 전달하면서 이제 그 정보를 처리하는 건데 주변으로부터 이제 정보를 모아가지고 좀 일정 시점 이 정도 된 것 같다 했을 때 보내는 이런 원리로 이제 그 정보를 전달을 하는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얘가 어떻게 학습을 하냐거든요. 근데 학습도 굉장히 간단해요. 그래서 김태훈 교수님이 어떤 사실을 말씀하셨는데 그게 한 번 틀렸어. 근데 3번, 4번 틀렸어. 그럼 더 이상 김태훈 교수님이 하는 말이 홍정혜 씨한테 중요하게 들리지가 않을 거예요. 뉴런도 결국은 똑같은 방식으로 하거든요. 이 뉴런이 전달한 게 맞았냐, 틀렸나 이런 거를 바탕으로 이제 우리 정보 처리를 하게 되는 건데 사실상 그게 우리의 뇌가 정보를 처리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 인간을 쉽게 닮을 수가 있는 거죠. 좀 더 나아가면은 보편 근사 정리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충분히 많은 큰 규모의 이제 인공신경망을 구형만 하면은 누구든 우리는 묘사해낼 수 있다. 간단하네. 생각보다 쉽네. 그래.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예. 다 이해하신 것 같아. 그럼 결국 그러면 AI라는 기술도 인간의 뇌를 근간으로 해서 거기서 모방한 아이디어를 거죠. 받아서 그렇죠. 모방한 거예요? 그러면? 인공지능은 이 지능을 우리가 따로 만들어낼 수는 없는 거고 이미 있는 이 지능을 만드는 기계를 그대로 모방을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공지능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보통 이야기할 때 지능은 인간만 가지고 있다고 하거든요. 물론 동물도 지능이 있죠. 그렇지만 이제 차이가 워낙 많이 나니까. 근데 인공지능이라고 하니까 쟤네도 우리랑 비슷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 애초에. 네네. 그래서 그 2023년에 타임지가 선정한 인공지능 관련 100대 인물 중에 한 명, 유명한 SF 작가죠. 테드 창. 테드 창은 뭐라 그랬냐면 인공지능이라는 용어 자체가 문제가 있다. 아, 차라리 응용 통계라고 하자. 응용 통계. 왜냐하면 지금 인공지능이 답을 산출해내는 과정이에요. 결국은 대량의 데이터를 가지고 그렇지. 분석해서 눈에 잘 보이지 않는 패턴을 찾아내는 거거든요. 그거는 통계학에서 하는 거다. 근데 그거를 응용 통계라고 부르지 왜 인공지능이라고 불러가지고 그래. 우리를 이렇게 헷갈리게 만드느냐. 맞아. 또 다른 언어학자 에밀리 벤더라는 사람은 아주 재밌는 얘기를 했는데 내가 보기에는 확률적 앵무새 같아. 이런 얘기도 했어요. 네. 그러니까 뭔가 따라하는데 그냥 확률에 기반한다는 거죠. 네, 네, 네. 혹시 두 분께서는 인간은 확률적 앵무새가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아, 공격 들어왔어. 공격 들어왔어. 진짜 궁금해서요. 새로운 회차를 마련해 주십시오. 확률적 앵무새. 예를 들어 사회화라는 표현도 생각해보면은 배우는 거잖아요. 보통 이런 경우에 이런 말을 하면은 사회적으로 나는 안 좋아진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계속 우리도 학습을 해나가는 그렇지. 거인데 결국 우리도 그런 학습된 그 패턴으로 행동을 하기 마련이거든요. 또 그렇게 따지면은 우리랑 인공지능이랑 근본적으로 다른 것은 정말 무엇인가? 그렇게 생각하면은 저는 인공지능이랑 언어 자체는 뭐 큰 문제는 없다고 느껴지는 거죠. 인공지능이 닮으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의식이거든요. 인간의 의식. 자아 의식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느냐 이걸 지금 닮으려고 하잖아요. 근데 인간은 자아를 의식하지 않고 인식하지 않으면 사회화도 안 되고 학습도 안 돼요. 그러면 인공지능 과연 사회화를 통한 학습을 할 수 있느냐? 그거를 클라우드 연결이라고 만약에 설명하신다면 저는 그거는 좀 다르다고 생각하고. 그러면은 또 여기서 네. 인간에겐 자아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인간의 자아가 있는지 없는지는 철학적인 논쟁이고 좀 더 세게 싸워주세요. 다 있지. 원숭이가 사회화가 안 되고 자아의식이 없을 때는 거울을 보여줬을 때 때려요. 거울에 있는 자기 모습을 보고 뭐야 이놈 하고. 근데 얘가 사회화가 되면 얘가 나구나라는 걸 인식한다는 거거든요. 그걸 과연 구현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사실은 굉장히 의문스럽고 그런 측면에서는 좀 저는 충분히 구분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진짜 너무 공감합니다. 네. 아, 나도 이게 참 중간에 아직까지 모르겠는데 자아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저는 자아는 좀 착각의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저는. 어떡하나 저 사람. 그거는 너무 환원주의로 가요. 사실 자아가 잘 정의가 안 되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의외로 비슷한. 그러니까 약간 과학자들이 저도 약간 그런 게 있는데 어떡해. 그러니까 자아가 있다는 어떤 증거가 명확하게 있어야 하는데 사실 대단히 미스터리 중에 하나거든요. 자아나 의식이나 이런 단어들이 그러니까 이제 모르겠어요. 인문학이나 심리학에서는 이제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단어들일지 모르지만 과학에서는 그런 단어들이 굉장히 까다로워요. 사실 의식도 아직 제가 알기로는 잘 생명조차 아직 정의가 제대로 안 돼 있으니까 마땅치 않기 때문에 와, 이 얘기 들으니까 나는 사이비 이과였어. 나는 자아까지는 그래도.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감각이 지금 손에서 들어오는 촉각이 있고 시각도 있고 청각도 있고 뭐 냄새도 있고 입에 미각도 있고 이 감각이 다 따로따로 들어와서 뇌의 다 다른 지역으로 가거든요. 왜 이거를 통합해서 하나의 어떤 사람이 이걸 통합적으로 느낀다는 개념이 꼭 필요해야 될까 생각해 보세요. 다 따로따로 들어왔잖아요. 네. 실제로 정신병이 생기면은 네. 자아가 분열돼 가지고 네. 자기 더 잘 아시겠지만 여러 개의 자아가 있다고 믿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이걸 교묘하게 하나의 자아인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주는 작용이 있어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있어야 하는 건 아니란 뜻이에요. 첫 번째로 그게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 누군가가 제 눈 여기 머리 여기 한가운데 앉아가지고 저 앞을 쳐다보는 것 같은 느낌은 존재하는데 그게 자아가 있다는 증명은 아니에요. 자아에 대응되는 무언가를 찾아낼 수 있어야 하는데 그건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없다고 주장하는 게 아니라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없다는 건 증명할 수 없고요. 모른다. 있다는 정확한 증거를 찾지 못했고 그 있어야 될 이유도 되게 명확하지 않고. 와, 이렇게 이게 또 같은 그 문과 이과에서도 또 그 안에서도 갈리고. 자아라는 게 있다고 가정하고 진행을 해온 게 사실 인문학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내면이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소설에서도 내면이라는 공간을 일단 만들고 그 안에 내면의 소리를 집어넣는 그 작업을 굉장히 오래 해왔고 계속 진행을 하다 보니까 현대에 와서는 조금 이 자아라는 게 그게 생각보다 그렇게 강력한 게 아니었을 수도 있겠다. 사회에서 만들어진 것들이 많겠다 하는 이야기들을 해요. 그래서 사실 문과 쪽에서 충분히 그 아니, 생각을 안 돼, 하게 안 돼, 안 돼. 만들거든요. 레드썬. 안 돼. 나오세요. 여기 말리면 안 됩니다. 그 김상욱 교수님도 분명히 그거는 증명하기 어렵다. 있는지 없는지 사실 말하기 어려운 단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렇죠. 또 거고. 좌뇌와 우뇌가 서로 다르게 행동하는 경우도 많고 이러니까 사실 뇌가 하나인 것 같지만 안 그렇거든요. 뇌가 일단 적어도 반으로 나뉘어 있고 서로 각자 행동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우리가 많은 실험을 통해서 이거 속일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자아는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의외로 그렇게 단단한 기반 위에 있지는 않다. 교수님도 좀 그만하셨으면 좋겠어요. 지난주부터 말씀드리는데요. 예, 여기까지 하고요. 또 인공지능이 이렇게 사람 같아지면 사람이 좀 설 자리가 있을까 하는 걱정도 생기는데 늘 따라오죠. 우리 인본주의 문과 선생님도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인공지능 관련한 서비스들 이야기를 들으면 사실 예술 노동자로서 굉장히 걱정이 많이 돼요. 사실 뭐 번역으로 치면 의뢰를 하는 쪽에서 예전에는 번역가한테 번역하는 전체 비용을 지급하고 의뢰를 했다면 지금은 AI 번역을 한번 돌린 다음에 그러니까 디테일이 정확하지 않은 상태의 번역물을 주고 이거 검수만 해주세요라고 줘요. 근데 실제로 그 창작자의 관점에서는 그 디테일 잡는 게 일이거든요. 훨씬 큰 일이고 중간에 그 초안 주는 거는 사실 그렇게 대단한 일이 아닌데 그렇게 하면서 실제로 그 임금이 떨어지고 있는 현상. 그러니까 보수를 줄이기 위해서 그 AI를 이용하고 있는 게 지금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에요. 인공지능 때문에 계급이 또 나뉘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게 좀 걱정이 되는데. 계급이라고 하면 인간 안에서의 계급이요? 네. 인간 대 인공지능이 아니라. 그렇죠. 니콜라스 카라고 그 굉장히 유명한 미래학자가 2013년에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책을 썼어요. 거기서 이미 사람들이 생각을 안 하는 방식으로 내가 바뀌고 있다고 그랬거든요. 우리는 언젠가부터 우리 뇌에 뭔가를 저장하지 않습니다. 이제 전화번호도 안 해요. 네. 그리고 다 스마트폰 카메라로 사진 찍으니까 일상의 기억도 머릿속에 없어요. 예전에 무슨 일이 있었지 하면 다 스마트폰 보고 이때 그 사진 합니다. 이러면 인간이 기본적으로 자꾸 생각을 안 하는 방식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는 거고요. 인공지능이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생각을 안 하는 인간에 대해서. 그렇지만 거기에서 무언가 자기만의 차별화를 한 사람. 이게 이제 유발 하라리는 그런 사람들이 호모 데우스가 된다 그랬거든요. 호모 데우스가 된 사람들은 인공지능을 정말 제대로 이용하면서 엄청난 부를 축적하거나 높은 계급으로 올라갈 거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냥 잘못하면 소위 말하는 무용 계급, 쓸모없는 인간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는 거죠. 똑같은 문제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동차가 인간보다 빨리 달리는데 왜 우리는 마라톤을 하고 왜 100m 달리기를 할까? 우리가 더 잘 뛰기 때문에 달리기를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그냥 자동차보다 더 느리지만 우리끼리 뛰는 것에 가치를 주겠어. 인간끼리 뛰어서 그중에 1등으로 뛴 사람에게 상금도 주고 금메달도 주고 이러겠어 하면은 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음악을 인공지능이 인간보다 더 잘 만들더라도 그러면 상업적인 음악은 인공지능이 만들겠죠. 하지만 우리 스스로 만들어서 즐기고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는 음악을 인간이 만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돈을 주고 가치를 줄 수 있는 거는 우리 인간이 정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인공지능 문제는 우리가 더 잘할 수 있는지로 가는 순간 대단히 불행한 미래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거고. 인간이 어디에 좀 더 가치를 줄 수 그렇죠. 있는지. 우리가 가치를 어떻게 두는지에 따라서 인공지능은 인공지능대로 수많은 잡일들을 하고 우리는 인공지능과 겹치는 일을 하더라도 여전히 가치를 부여해서 인간의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나는 오늘 주제가 인공지능 이제이다 보니까 그 어느 때보다 과학적인 얘기를 열띠게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 없다고 하셨지만 자아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게 되고 좀 뭔가 철학적인 생각도 하게 되고 복합적인 공부를 오늘 한 것 같아가지고 에너지 소모가 커요.